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설명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뭐냐면은 30년 전쟁이 끝을 내고 그 끝을 낸 마무리하는 합의문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30년 전쟁은 최후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자기애가 무척 강했던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역대 최고의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루이 14세는 프랑스 동인도 회사를 차립니다. 루이 14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을 장악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SS 그레이트 브리튼입니다. 이것이 1843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거의 최초로 상용화한 1841년 1월에 주강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네메시스호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바로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장면입니다. 이홍장은 아편전쟁에서 치욕을 당했던 겁니다. 그 아편전쟁 치욕을 당한 이후에 다시 무너져가는,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를, 청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서태후를 설득을 해서 북양함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년, 25년 정도를 아시아 최대의 함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인더스토리는 이 세상 모든 산업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더스토리 시즌 3에서는 교통과 물류를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는 그 중에서도 바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다를.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야기는 베스트팔렌 조약을 설명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하는 내용들이 이제 동인도 회사에 대한 두 가의 그 영국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두 회사 간의 갈등과 투쟁, 네, 그리고 영국 동인도 회사의 부흥, 네, 그것이 세계 정세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의 그런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네, 그런 그 포인트가 바로 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점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죠. 베스트팔렌 조약이 뭐냐면은 30년 전쟁이 끝을 내고 그 끝을 낸 마무리하는 합의문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그거죠. 30년 전쟁이 무엇이냐? 30년 전쟁이 뭘까? 30년 전쟁은 최후의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교, 구교가 나누어져서, 네, 마틴 루터 그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1517년부터 무려 130년 가까이 계속 싸웠습니다. 네, 그 마지막 전쟁이 30년 전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그 30년 전쟁도 마지막에 4개의 전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긋지긋한 신교와 구구의 전쟁을 이제 마무리 짓자,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이 이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중요하냐? 아마도 외교를 공부해 본 분들은 이 조약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현재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국가 체계 시스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그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베스트팔렌 조약은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각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영지에서는 영주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제후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내 종교는 내가 결정한다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거를 명문화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죠? 이제 내 지역 안에 영토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 영역 안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당연히 그럼으로써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이제 국경선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각 국가마다 자주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전에는 어땠느냐? 그전에 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러한 그 일종의 연합체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교황이 이제 인정을 해주죠. 해주게 됐고 그렇게 나눠서 권력을 분산하고 있었는데 서로 공생 관계였는데 이것이 이제 엉클어지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0년 전쟁이 종식되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들은 그동안에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각자 자기 안에서 자주적으로 살아라가 되는데 왜 이것이 이제 이 무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하면은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덜란드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하기 이미 100년 전부터 독립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독립 전쟁만 100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30년 전쟁에도 마지막에도 자기들은 종교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마지막 네 번째 30년 전쟁 제일 마지막 전쟁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통을 끊죠. 네.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독립을 쟁취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미 독립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스페니쉬의 지배를 받고 끊임없는 감시와 컨트롤을 받는 상황에서도 이미 네덜란드는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라카 제협, 포르투갈이 갖고 있었던 말라카 제협을 말라카 제도에 있는 그 육두구 산지를 무력으로 장악하고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없애버렸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키우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육두구는 자기들이 다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탐욕에 극을 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이 성사된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는데 네덜란드가 이제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괴물이 된다는 거에 대한 공공연한 인식이 유럽 내부에서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인도 회사, 두 개의 동인도 회사 간의 이제 힘겨루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시작은 항상 얘기하지만 네덜란드를 영국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는 그때 이미 금융도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영국이 네덜란드와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정치적 개혁이었습니다. 당시에 네덜란드는 이미 공화정을 시작을 했어요. 공화정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약간 좀 더 민주적인 그런 방식의 국가 체제가 이미 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영국은 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우연치 않게 영국의 공화정이 수립된 일이었습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공화정은 잠깐 됐다가 다시 또 왕정이 컴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 베스트팔렌 조약이 끝나자마자 공화정이 수립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국 공화정이 수립하면서 이 공화정을 책임진 인물이 바로 호국경 올리버 크레멜입니다. 이 크레멜은 자신이 그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항해 조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다뤘지만 영국의 무역은 영국 배로 한정한다는 아주 명확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대단히 국수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항해 조례의 이 내용 하나로 왜 영국이 공화정을 수립하고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이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가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올리버 크로멜은
엘리자베스 1세가 친히 만들도록 허락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키우고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이용해서 네덜란드가 장악하고 있던 육두구 무역 권한을 다 뺏어오겠다. 네. 이것이 명확한 목표로 선언을 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네덜란드 관점이 어떨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영국 무역을 영국 배로만 합니까?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담당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훨씬 더 배도 좋고 빠르고 좋습니다. 네. 훨씬 더 발달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 네덜란드를 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연히 항해 조례가 발표되는 순간 전쟁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영난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1652년, 2년 동안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1차전에서는 영국이 의외로 승리를 했어요. 네, 뭐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전쟁의 승리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그 이전에 영국, 스페인 해전에서도 그렇고 영국은 기본적으로 관심사가 군사 쪽에 강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무역 쪽에 관심이 많았죠. 장사하는 데 관심이 많은 약간 좀 가벼운 쪽, 비둘기파라면 영국은 무겁죠. 매파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네덜란드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네덜란드의 단진법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단진법이라고 네덜란드가 전쟁을 벌일 때 쓰는 전법입니다. 단진법. 그래서 모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배들을 일렬로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포문을 열어서 한 방향으로 발사를 하죠. 네. 이래서 위력을 높인다. 이게 되는데 이런 전략을 쓰는데 왜 이런 전략을 쓰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의 그 배들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빨라요. 그리고 문제는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그러니까 무거운 대포나 이런 거를 실으려면은 더 큰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이미 에스파냐나 포르투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우수하다는 것, 이것이 맞다는 것을 이미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네덜란드 앞에 그 수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고 무거운 배가 들어올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것을 우려한 경우도 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영국과 싸워야 됩니다. 영국은 달라요. 영국이 왜 군사가 강한가? 바로 대포입니다. 그럼 왜 대포가 강한가? 네, 철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크고 무겁고 장대한 군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대포를 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영국의 작전이에요. 이렇게 다른 것이죠. 네. 그런데 결국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영국이 이겼습니다. 이것은 네덜란드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뀌었는데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는데 그 교체에서 왕정으로 복귀한 사람도 역시 다시 항해 조례를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좀 이상한 게 어쨌든 네덜란드가 승리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승리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전후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서로 교환하는 것이 바로 이제 룬섬, 영국이 갖고 있던 룬섬의 지분과 그리고 네덜란드가 갖고 있던 맨하탄이었습니다. 맨하탄이었어요. 이것을 두 개를 스와핑하자.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영국이 그냥 뜬금없이 사실은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영국은 이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맨하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미 지속적으로 맨하탄에 있는 네덜란드 기지를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거의 무너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그래 웬 떡이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네가 룬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졌으니까 그래 그럼 하는 대신에 어차피 우리는 거기 맨하탄 뭐 쓸모도 없고 이미 니네가 다 먹었잖아. 그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퉁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딜은 역사상 최악의 딜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은 맨하탄을 갖게 되었고 네덜란드는 말라카전의 룬섬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의 끝이 아니죠. 비슷한 이도, 적도를 통과해서 비슷한 이도를 가면은 남아메리카에도 분명히 비슷한 위도와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갖는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곳은 영국령이었습니다. 영국은 그곳에다가 이미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육두구를 이미 거기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협정이 맺어지자마자 그것을 유럽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여기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아까 말했지만 뭐 인도를 거쳐서 희망봉을 거쳐서 다시 유럽으로 가야 되는 긴 경로를 머나먼 경로를 거쳐야 되는 것에 비하면 남아메리카에 생산된 것은 아주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네. 따라서 육두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후에는 흑사병이 점점 이제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덜란드는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프랑스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핵심 인물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자기애가 무척 강했던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역대 최고의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의 약간 가대망상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만큼 자기애가 강했고 프랑스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벌였는데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보니까 영국과 네덜란드라는 예전에는 자기들은 사실 천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무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프랑스 동인도 회사를 차립니다. 네. 물론 이것을 조금 운영하다 결국은 닫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루이 14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을 장악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차린 후에 프랑스 더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작전이었는데 루이 14세가 영국을 꼬드깁니다. 예. 그다음 사이를 많이 좋아진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를 이간을 시키죠. 예.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리스본 밀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이 전쟁이 벌어질 경우 같은 편이 되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쪽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미리 손을 쓴 후에 프랑스가 육로를 통해서 네덜란드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다 쪽도 아니고 육로를 통해서. 네, 굉장히 처절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기록에 되어 있고 당시 오렌지경 윌리엄경 이 거기서 방어를 했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습을 당하고 사방에서 다양한 서로 편을 먹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네덜란드는 전쟁을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종교를 좋아하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오직 돈입니다. 네덜란드는 오직 상인의 나라입니다. 오직 돈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치죠. 네, 지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의 마무리와 함께 사실상 네덜란드는 강국의 지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죠. 네. 그리고 뒤에 다시 한번 영국이 이제 다시 한번 훗날
몇십 년 후에 다시 한번 네덜란드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 거의 목을 조르는 수준이었죠. 마지막 숨통을 했고 결국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799년에 해체가 됩니다. 그 말 많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사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사실 그때 어땠는지, 얼마나 그들이 대단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흥망성쇠를 보는 것은 대단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상인으로서 그 가져야 할 그 덕목, 탐욕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 강했고, 그것을 기술로 승화시켰고, 뭐든 할 수 있는 걸 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현지인들이나 그런 일들을 벌였죠. 학살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자,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가 이제 결국은 물러나면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그냥 영국의 동인도 회사만 와서는 안 되죠. 뭐가 와야 된다 그랬죠? 해상에서는 항상 뭐가 같이 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금융이 같이 와야 되죠. 그래서 마침 그때 영란은행이 오픈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영란은행이 설립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제가 뭐라 했죠? 왜 영란은행이라고 제가 말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왜냐하면은 실제 이 영란은행에 자본을 댄 사람들은 오렌지경이 알고 있었던 네덜란드에 있었던 친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돈 많은 친구들이 그때에 영란은행을 설립하는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말을 듣고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 정착을 하죠. 그것이 어디냐면은 시티 오브 런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은 금융의 허브죠. 명실공히 금융의 허브입니다. 아직까지도. 뉴욕이 무슨 스톡 하지만 더 끌고 오고 싶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국은 금융의 허브 역할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근본위제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본위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과거와 차단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은화였다고 했습니다. 은본위제. 제가 그 은의 시대에서 얘기했을 때 이전까지 대항해 시대는 은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단순히 그냥 좋다고 한 게 아니라 금융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이전과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은은 철저히 차단하고 금으로만 동작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돈이 이제 풍족해집니다. 돈을 근본위제하니까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활력을 얻게 되는데 이때 결정적인 그러한 발명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증기기관이죠. 제가 거의 모든 편에 이 슬라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편에서 증기기관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왜 중요한가? 증기기관 이전과 이후가 다른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는 데 있어서 투입하는 에너지와 등가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만큼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증기기관은 불을 더 떼면 됩니다. 물통을 큰 걸 하든지 증기압을 높임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내가 힘을 더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더 큰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손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연한 얘기지만, 뭐 교통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증기기관을 교통에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이미 스팀 자동차에서 얘기를 했고, 가장 먼저 스팀 자동차, 그리고 그 다음에 스팀 기관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이 스팀십, SS는 스팀십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대중들에게 선보인 스팀십이 1807년에 사람들에게 선보인 것이 바로 이 클레멘트호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만든 인물은 로버트 풀턴이라는 발명가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풀지 못한 건 뭐냐면은 이걸 돌리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돌린 다음에 어떻게 추진력으로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물을 박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결국 물레방아 같은 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움직인 것들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로버트 풀턴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구경을 시킴으로써 많은 돈을 끌어다닐 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센세이셔널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탄을 하죠. 이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은 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도 저절로. 이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돛이 없죠. 없는데 저절로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만들었던 이 클레멘트호는 그 데모에 불과했고 실제 상용화되는 것은 훗날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풀턴은 후에 나폴레옹을 위해서 노틸러스라는 잠수함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줄 베르느가 탔던 그 노틸러스호의 원형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스팀십은 계속 발전을 했고, 미국에서 출발한 SS 사바나호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819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돛을 달지 않을 수가 없었죠. 달지 않고는 뭐 갈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건넌 거는 확실합니다. 뭐 그거는 뭐 확실하죠. 왜냐하면 바람이 여기인 경우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도착을 하는 그러한 시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표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영국은 군사가 되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영국군, 영국의 로얄 밀리터리 쪽에서 황실 군대에서 계속 끊임없이 배에 만드는 기술을 갈고 닦게 됩니다. 여기서 그 혁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키메데스호가 1839년에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스크루 프로펠러입니다. 지금 좀 전까지는 모든 증기선이 다 옆에서 물레방아가 돌아갔는데 이 아키메데스호는 전함입니다. 근데 스크루 프로펠러, 그러니까 없죠. 옆에 달린 게 없습니다. 풍차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아래쪽에 밑에 스크루 프로펠러가 달렸어요. 최초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아키메데스호가 런칭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잔바르 브루넬입니다. 브루넬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열차편에서 다뤘습니다. 열차편 다뤘죠. 광궤도 열차를 개발했던 천재적인 엔지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재적인 브루넬이 광궤도 열차를 완성하고 나서 대체로 그때쯤입니다. 그때 아키메데스가 완성이 됐고 그것을 쳐다본 거죠. 그래서 이잔바르 브루넬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그 역사상 가장 큰 위대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그러한 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위임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아키메데스호를 본 거죠. 이 스크루 프로펠러 동작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자신이 만든 런칭한 것이 바로 이 SS 그레이트 브리튼호입니다. 이것이 1843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프로펠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거의 최초로 상용화한 스팀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설계가 정말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림은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 지금 현재 뭐 박물관을 쓰는 사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되게 혁신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배 주변을 다 철갑으로 감싸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일반 일반적인 배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네, 군함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사실 그 영국의 그 로얄 밀리터리는 로얄 해군은 비밀리에 그 당시에 철제 증기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네메시스였죠. 아마도 이것은 브루넬이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출범한 시기는 1839년이었어요. 아르키메데스하고 사실은 거의 같죠. 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았죠. 비밀리에 만들어낸 이 강력한 무시무시한 이 철제 증기선인 네메시스호가 런칭을 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이 네메시스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네. 그런데 이 기록으로 보면은 이 네메시스호의 발주자는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는 영국군이죠. 영국군으로 돼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으로 돼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네메시스호는 일단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있는 인도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무를 받고 투입하죠. 그 첫 번째 투입한 곳이 어디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이 바로 1차 아편전쟁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자, 1차 아편전쟁을 간단하게 제가 전후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누구나 아는 대로 영국이 막 엄청나게 많은 아편을 쏟아부어서 이제 영국의 그 중국에 있는 은을 많이 이제 뺏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너무 아편에 이제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장사가 되니까 많은 외국 상인들이 아편을 막 거기서 판매하기 막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 임칙서라는 매우 신실한 그러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목숨을 걸고 광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가 목숨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외국인 상인들을 다 뺏어가로부터 아편을 뺏어가지고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조정에다가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조정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두려웠겠죠. 그냥 무단 탈취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칙서가 이것을 물에 풀어버리죠. 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되게 아까운 이것을 다 하니까 이거 변상이라고 난리가 나고 뭐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더 이상 화합할 수 없는 단계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잘 막았습니다. 잘 막았는데 갑자기 이제 1841년 1월에 주강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네메시스호가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 실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바로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그 뭐 터지고 있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모습이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 네메시스호가 어디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저 멀리 뒤쪽에 저쪽에 보이는 네메시스호가 보입니다. 네. 철선인 만큼 대포도 최정예 포를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대포를 거기다 탑재를 했겠죠. 그래서 쏘는 족족 다 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네, 전멸하죠. 사실상 그냥 전멸합니다. 네, 전멸하게 되고 1차 아편전쟁 그래서 그냥 뭐 싸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네, 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이 이 배 하나 때문이에요. 배. 네, 그 전까지는 버텼다는 것이죠. 해볼만 했는데 그 이 배 하나 때문에 아예 아편 전쟁이 거의 그냥 거기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배 하나가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듬해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토록 수건하던 홍콩을 할양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영국은 지속적으로 홍콩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청나라는 자신들은 절대로 이것이 홍콩을 주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엄청난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우습게 끝나버린 거예요. 배 하나 때문에, 네메시스라는 그 배 하나 때문에 이 그동안에 홍콩을 그렇게 많은 힘겨루기와 했던 일들이 다 무의미해졌다는 것이죠. 자, 이 아편 전쟁에서의 결과는 이제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일본의 흑선이 내항합니다. 일본의 흑선이란 것은 이제 미국의 페리호죠. 네, 페리 제독이 몰고 오는 이 배가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쓴 친서를 일본에 전달하죠. 우리는 너희가 우리와 교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일본은 철저한 쇄국주의였어요. 네, 오직 몇 군데 나라만 교류를 했었죠.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좀 두렵게 그린 것이죠. 이것은 미국 쪽에서 그림이 아니라 아마도 일본에서 그린 그림이겠죠.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흑선내항, 이 배 하나가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벌어지고 조낭양이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결국은 에도 시대가 무너지고 결국 메이지 유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실화죠. 자, 그렇다면은 이 미국의 관점,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아직까지는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그 역사가 매우 낮습니다. 그죠? 얕습니다. 그래서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메인 나라들을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죠. 그래서 일본을 일단 접근을 했던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한국이죠. 조선입니다. 조선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병인양요가 하나 있었죠. 이걸 먼저 넣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병인양요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가 먼저 입지를 했습니다. 물론 프랑스 선교사께서 돌아가셔가지고 그에 대한 항의를 해서 이제 그거에 항의차 이제 공격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이런 선교사의 사망에 대한 부분에 그걸 가지고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대원군은 병인양요가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쇄국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71년에 신미양요가 됐죠. 이게 이제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위스 선수에 나왔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시작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래서 1871년 신미양요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그 흑선 내항과 일본을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선을 개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평양에 보냈죠. 이제 그것이 불태워지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신미양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인들은 여유롭게 사진을 찍었지만 반면에 이제 조선 병사들과 다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문을 열게 한 것은 놀랍게도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죠. 운요호를 보내게 됩니다. 운요호는 이렇게 생긴 배였는데 이것을 정찰선을 강화도 쪽에 보내서 염탐하면서 이제 일부러 해서 자극을 해서 여기서 분쟁을 일으키죠. 물론 여기서도 피해는 조선 쪽에 더 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더 이상 조선은 쇄국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고 협상 장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강화도 조약이 되는데 드디어 강화도 조약에서 결국 이제 흥선대원군은 쇄국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저는 많은 이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바로 이 사람을 꼽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홍장입니다. 이홍장은 청나라의 아주 유명한 외교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와도 몇 번을 담판을 이었던 사람이죠. 매우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이홍장이 흥선대원군에게 웬만하면 열어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과 달리 마음을 바꿔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라를 오픈했다. 뭐 이런 이론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하나의 학설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홍장의 영향이 있다, 조언이 있었다. 이것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이홍장을 왜 얘기를 끝냈냐면 이홍장이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조언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의 관점은 해군이니까. 이홍장은 아편 전쟁에서 치욕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아편 전쟁에서 치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홍장은 그 아편 전쟁 치욕을 당한 이후에 다시 무너져가는, 완전히 망해가는 청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서태후를 설득을 해서, 서태후 총을 받았으니까 설득을 해서 북양함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년, 25년 정도를 아시아 최대의 함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것이 이제 북양함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뒤를 받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조언이 가능하지 않았나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설은 아니죠. 그런데 당시 아시아 최강의 함대인 건 분명히 맞았는데 이 최강의 함대 명성이 끝나는 것이 바로 1895년입니다. 1895년이 뭐냐면은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해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은 청일전쟁 당시의 황해해전입니다. 황해해전에서 그 아시아 최고의 중국이 잘 안 가던 북양함대가 일본의 해군에 아주 완전히 그 대패를 하게 됩니다. 완전 충격적이었죠. 왜 그랬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전에 이미 서태후는 많은 관심이 없고 이미 십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원을 끊게 된 거죠. 함대를 운영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더 이상 그런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크기만 크고 규모는 컸지만 내실은 다 빠져나간 그러한 상태였다고 그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일전쟁에서 이제 황해전에서 북양함대 대패하면서 중국은 이제 거의 이제 패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을 보기 어려워지죠. 이 해전이 그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해서 1895년에 청일전쟁을 이겨놓고 바로 이듬해인 1896년에 육륙함대 계획을 세웁니다. 육륙함대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6대의 순양함과 6대의 그 전함인가 이렇게 해서 6개씩 하나씩, 그러니까 순양함 하나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들고 그것을 듀플리케이트하는 것이죠. 이렇게 확장하는 그러한 집단 구조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것을 10년짜리를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아니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뭔가 기분이 좋은데 왜 더 그것을 쪼일까? 그 이유는 바로 삼국 간섭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철도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일전쟁 승리로 해서 다 먹었던 일본이 막판에 러시아의 간섭으로 많은 부분을 다시 뱉어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뻔하죠. 러시아가 조선을 장악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은 거기서 물러납니다. 물러나지만 이를 득득 갈고 물러났지만 10년 후에 보자는
그런 그 생각으로 돌아와서 66 함대라는 함대를 이제 빌드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05년이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이 제물포 해전인데 거의 러일 전쟁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그런 전투입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모두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 함대가 대패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작은 사진은 자폭을 합니다. 네, 끝까지 남아서 열심히 싸우다가 자폭을 합니다. 자폭한 러시아 함정을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을 찍은 그림이에요. 아주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 전쟁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 해전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불과 3달 만에 조선은 을사조약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왔는데 이런 긴 과정을 거쳐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는 우리의 외교 주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10년에 이제 완전한 그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때까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병인 양요가 발생한 것이 1866년입니다. 을사조약을 체결한 게 1905년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사건이 1866년에 벌어졌으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했어야 될까요? 그거에서 물리쳤다 그래서 안 돌아올까요? 그걸 막는다 그래서 안 올까요? 말이 안 되죠. 그죠? 프랑스, 미국, 뭐 다른 나라, 독일 어디든 오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야 될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얼마냐? 40년입니다. 40년. 10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일본이 66 함대를 구축하는 데 만든 계획이 10년짜리예요. 그것을 4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근데 그 기간 동안 조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님들은 어느 쪽에 붙어야 할지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강한 쪽을 찾아서 이쪽 가서 살고 저쪽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 힘겨루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라님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됐던 것이죠. 그 기간 중에 힘을 기르고 있었어야 됩니다.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기를 수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조선업의 전통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그죠? 정말 그 40년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망망한 대해가 있죠? 이 대해가 있습니다. 그죠? 미래라고 볼 수 있죠. 이 미래가 어떤 밝은 미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뭘 하고, 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각자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다 2번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자, 디지털 대전환.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위해서 GM은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차종에 배터리가 다양한 형태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유연하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전기 자동차를 GM의 모든 전 차종에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용했던 것 다른 경험이 우버 운전자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우버 운전자는 중국 계열의 운전자인데 이 라이더, 즉 운전기사를 사람들이 평가했던 평가 정보가 나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모든 경로에 모든 탈 것들을 토탈 제공하는 형태의 토탈 모빌리티 서비스로 비전이 확대되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앞으로 새로워진 스마트카, 전기 자동차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자동차는 다르다는 겁니다. 개발 방식도 다르고 그 자동차를 구성하는 프레임도 다르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둘러싼 기술도 다르다는 거예요.